호텔 입구의 사진 한 장. 차 안에서 부드럽게 기댄 두 사람의 모습. 그 장면은 단지 스캔들의 증거가 아니라 한 남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정타였다. 서울 강남의 평범한 내과에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 그리고 모범적인 아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일상은 단 몇 초 만에 지옥으로 뒤바뀐다. 이 이야기는 감정의 균열이 폭발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복수의 분노도 배신의 상처도 고통의 무게도 모두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밀려온다. 무너진 건 단지 부부의 관계만이 아니다. 직장, 명예, 신뢰, 인생의 기반까지 함께 붕괴된다.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지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반전의 연속.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 가장 잔인한 심판자가 되고 끝이라고 믿었던 관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이어진다. 이 이야기는 불륜을 넘어 무너짐과 회복,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를 묻는다. 당신이 지금부터 마주할 이야기는 사랑이 아니라 대가, 눈물이 아니라 현실, 용서가 아니라 결정적인 단절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비극의 무게를 함께 견뎌낼 수 있다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제 이름은 윤상우입니다. 올해 42, 서울 강남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죠. 진료를 끝내고 로비에 들어서려던 순간 접수대 너머로 보인 그 여자의 뒷모습에 제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만큼 숨이 멎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원장님 좀 호출해 주시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날의 감정만큼이나 날카로웠습니다. 접수 직원은 당황했고 약속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말없이 봉투를 꺼내어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하은과 강민석 두 사람이 호텔에 나란히 들어가는 사진. 자동차 안에서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을 떨며 원장실에 내선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르는 것처럼 로비 한복판에 그 두 사람의 비극의 무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병원 출입문이 열렸고 단정한 수트를 입은 중년의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여자 강민석의 아내 최지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서 있었고 우리의 계획은 조용히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몇 분 뒤 강민석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원장실에서 뛰쳐나왔고 최지영 씨는 그를 단호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장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시죠. 그 목소리에는 떨림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그 차분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접수대 쪽에서 갑자기 한 여직원이 제 쪽을 향해 놀란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하은 씨. 최지영 씨가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고 둘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모든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내 남편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정하은 씨죠? 다음 순간 정하은의 뺨에 소리 없이 내려앉은 그 여자의 손. 그건 단순한 뺨을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양심을 내려치는 무기였습니다. 수치도 모르는 인간 같으니 정하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직원들은 숨을 삼킨 채 모두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최지영 씨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꺼내 바닥에 뿌렸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정하은의 머리 위로 그녀의 불륜을 증명하는 증거 사진들이 조용히 흩날렸습니다. 끝났어요.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환자들의 속삭임, 직원들의 혼란스러운 눈빛, 그 모든 시선들이 정하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녀를 처음으로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없이, 그 어떤 동정도 없이. 그날 원장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저와 최지영 씨는 환자들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고 아무 말도 없이 그 병원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난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니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의 일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이었다. 진짜 무너짐은 그 이후부터였다. 정하은 씨. 얼마 후 강민석이 원장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늘 넘치던 자신감도 냉철한 표정도 모두 사라진 채 그는 내게 다가왔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분간 출근도 어렵겠네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어깨는 무너져 내릴 듯 축 처져 있었다. 남편과 최지영 씨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주위의 시선이 나를 꽂듯이 따라왔다. 봤어? 그 사진 말이야. 설마 원장님이랑 하은 씨가.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날카로운 칼처럼 등을 찔렀다. 나는 허겁지겁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고 직원들의 시선을 피해 병원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집에 도착한 뒤였다. 현관 앞에 도착해 열쇠를 꽂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몇 번을 돌려도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열쇠가 바뀌어 있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저기요. 문이 안 열리는데요. 그때 들려온 목소리. 남편 윤상우의 차가운 음성이 인터폰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럴 줄 알았어야지. 내 친정에 이미 연락해놨어. 오늘은 거기로 가. 나는 초인종 앞에 망연히 서 있다가 결국 친정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지하철 안. 내 앞엔 무너진 삶과 어쩌면 더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철 안의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바빴지만 나만이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친정집 앞,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엄마였다. 하은아. 그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꾹 다문 채 말없이 나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거실에 앉자마자 엄마는 내 앞에 마주 앉았다. 상우 씨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엄마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신 후 그 사람 얼마나 너 곁에서 힘이 되어줬는지 너도 알잖아. 그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배신하니? 말 좀 해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엄마의 눈물에 숨이 막혔다. 그 눈물이 지금껏 내가 모른 척해온 죄책감을 그대로 들춰냈기 때문이다. 엄마, 나 듣고 싶지 않아. 엄마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 손짓은 단절을 의미했다. 내가 태어나 처음 느끼는 친엄마의 냉정함이었다. 며칠이 지났을 무렵 엄마가 무심하게 말했다. 상우 씨한테 전화가 왔어. 이혼 얘기랑 위자료 얘기도 다 들었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없이 방을 정리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 하지만 착각하지 마. 난 널 용서한 게 아니야. 그날 밤 나는 어린 시절 사용하던 방에 혼자 누워 있었다. 차가운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낯선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엄마가 물었다. 일은 어떻게 할 거야? 당분간은 병원에서 휴직을 받아놨어요.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병원엔 더 못 나가겠지. 엄마는 무표정하게 중얼거렸다. 상우 씨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거래. 위자료 건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위자료 도대체 얼마를 요구할까? 나는 숨을 삼키며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엄마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뿌린 씨앗이야. 스스로 책임져야지.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그 후로 나는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는 나날을 보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밤이면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완전히 무너진 삶 속에서 나는 또다시 전화를 들었다. 강민석. 그 사람도 무너지긴 마찬가지일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생기가 없었다. 원장님, 아니 민석 씨.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이 들렸다. 하은 씨, 여기도 병원 쪽도 다 엉망이야. 나는 숨을 멈췄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아내랑 이혼 협의 중인데. 그 병원 말이야, 사실 장모님 댁 자금으로 지은 병원이었거든. 네, 그래서 장모님 쪽에서 그 자금을 전액 상환하라고 했어. 거기에 위자료까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합쳐서 10억이 넘는 금액이야.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나는 현실감 없는 금액에 머리가 하얘졌다. 10억. 그는 덧붙였다. 개원의 연봉이 2에서 3천이라지만 이건 진짜로 감당 안 돼. 병원 짓는데 5억 넘게 들었고 장모님 쪽이 다 대출 보증한 거라. 지금은 모든 게 끝장나게 생겼어. 솔직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강민석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병원은 현재 휴업 중이고 환자들에게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둘러댔지만 더 이상 지속은 불가능하다는 거였다. 직원들도 모두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됐어. 나 때문에 다들. 민석은 자책하듯 말했다. 전부 나 때문이야. 아니, 우리 둘 때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죄어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가뜨린 걸까? 민석 씨, 우리 이젠 통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아내 쪽 변호사한테 연락 금지 통보 받았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친정집에 유선 전화가 울렸다. 엄마가 수화기를 들었고
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또렷했다. 정하은 씨 계신가요? 정제된 말투. 단호함과 위압감이 섞인 여성의 목소리였다. 엄마가 나를 불렀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석 원장의 아내입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의 무게는 냉정했고 의도가 뚜렷했다. 당신과 제 남편의 관계에 대해 직접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오후 2시 법무법인 한결로 와주세요. 변호사 입회하에 정확하게 경위를 듣고자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혼자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드디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걸 입 밖에 꺼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정해진 시간에 서울 서초동의 법무법인 한결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묵직한 건물 앞에서 발이 떨렸고 로비를 지나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자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그곳엔 이미 최지영 씨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변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분은 제 대리인인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변호사가 펜을 들고 나의 말을 받아 적을 준비를 했다. 그 방 안은 도망칠 수 없는 공기의 무게로 가득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관계에 이르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처음은 진료 끝나고 원장님이 술 한잔 하자고 하셨던 날이었어요.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 속의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의원을 운영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고 그런 분이 저를 불러주신 게 솔직히 영광이었어요.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떠오르지 않았죠. 말을 하며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다. 함께 술을 마시며 병원 이야기, 미래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그분의 생각을 직접 듣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펜 소리만이 방 안에 울리고 있었다. 그럼 남편과의 관계가 달라진 건 언제부터인가요? 최지영 씨가 조용히 물었다. 세 번째 술자리였어요. 그날부터였죠. 나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원장님 밑에서 일하는 입장이었고 그분의 제안을 거절하는 게 직장 내 인간관계나 생계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변명처럼 들릴 걸 알면서도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사실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관계가 시작됐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그때 김도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남편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부로서의 생활도 있었고 함께 집안일도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최지영 씨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나는 정직하게 털어놓았다. 오히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편했고 주말마다 같이 영화를 보거나 마트를 다녔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눈엔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떠올라 있었다. 그런데도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죠?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남편과 행복했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왜였을까? 정말 나도 몰랐다. 그 사람은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제 생일에 액세서리도 사줬고 고급 화장품도 사줬고 그녀의 눈에 다시 분노가 번졌다. 자격증 준비한다고 하니까 공부 모임 비용도 내줬고 장래 진로에 대해서도 상담해줬고요. 내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랄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그렇게. 최지영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눈엔 명백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결국 당신에게 우리 남편은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었다는 얘기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선물 받고 돈을 쓰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도 괜찮다고 여겼던 것.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그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거였으니까 별일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 어떤 말도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순간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다. 기록은 충분히 확보된 모양이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정식으로 문서화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무표정했다. 최지영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한심하네요. 그 한마디가 조용한 방 안의 메아리처럼 울렸다. 당신 남편 윤상우 씨가 너무 불쌍해요. 그녀의 눈엔 실망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나는 말이에요. 제게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회사를 물려받았고 내 스스로 또 다른 회사를 일궈 냈죠. 나는 그녀의 배경에 숨이 멎는 듯했다. 내 수입은 남편보다 3배 이상이에요. 그렇지만 남편을 존중하고 뒤에서 조용히 지지하는 아내로 남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병원을 열겠다고 했을 때도 우리 집에서 자금을 다 대줬어요. 그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기 때문이에요. 내 가슴이 죄책감으로 조여왔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도 내 탓이라 생각해서 불임 치료도 몇 번이나 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줬어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토록 완벽한 아내가 있는데도 왜 민석 씨는 나와 관계를 맺은 걸까? 그런데도 그런 남편이. 그녀는 말을 멈췄고 당신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죠. 다시 나를 바라본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의사 세계가 어떤지는 몰라요. 하지만 평범한 세상에서는 당신이 한 행동은 명백한 불륜이에요. 그 말은 채찍처럼 가슴을 때렸다. 육체적인 관계뿐이니까 괜찮다. 선물을 받았으니 나쁘지 않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떨며 고개를 저었다.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합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 여성에게도 위자료로 5천만 원 청구해 주세요. 5천만 원. 그 금액 앞에서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그런 큰 돈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내 가정을 파탄시킨 대가예요. 5천만 원은 너무도 당연한 금액이죠. 최지영 씨는 그렇게 말하며 변호사가 곧바로 서류를 꺼냈다. 위자료 청구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일시불로는 어렵겠지만 분할 상환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협의드릴 예정입니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5천만 원이라니. 그런 돈 어디에도 없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이해하셨죠? 최지영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방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간호사인 내 월급은 실수령 기준 약 250만 원. 생활비를 빼면 겨우 100만 원씩 갚아도 4년이 넘게 걸린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당할 것이다. 도대체 얼마를 요구할까? 내 통장에는 고작 1,500만 원 정도. 당연히 모자란다. 엄마에게 손 벌릴 수도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 혼자서도 빠듯하게 살아오셨으니까. 결국 빚을 내야 한다. 소비자 금융? 은행 대출? 그런 고민을 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문을 열었다. 그리고 3일 뒤 집 전화가 울렸다. 정하은 씨 되시죠? 법무법인 연지의 최인호 변호사입니다. 윤상우 씨의 대리인으로 연락드립니다. 나는 수화기를 꽉 쥐며 간신히 대답했다. 무슨 일이시죠? 윤상우 씨는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는 추후 등기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7천만 원을 청구하겠습니다. 7천만 원. 그게 말도 안 돼요. 통상적인 위자료보다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냉정한 목소리가 가슴 깊숙이 박혔다. 저 상우 씨랑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어디 계신지도 제발 알려주세요. 나는 간절히 매달렸다. 윤상우 씨는 현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입원요? 나는 얼어붙은 채 되물었다. 네. 귀하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삼켰다. 내가 내 남편을 병원에까지 몰아넣은 것이다. 만약 귀하가 직접 연락을 시도할 경우 접근 금지 및 스토킹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나는 멍하니 수화기를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남편이 입원까지 할 만큼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리고 일주일 뒤 강민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하은 씨, 큰일 났어.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힘조차 없어 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남편한테 나도 위자료 청구당했어. 8천만 원이야, 8천만 원. 나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럴 수가. 장모님 쪽 자금 10억 반환, 아내한테 5천만 원, 그리고 지금 윤상우 씨한테 8천만 원. 총합 11억 3천만 원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서지기 직전이었다. 그런 돈 나에겐 없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병원은 이제 끝이야.
직원들도 다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다들 우리를 원망하겠지. 당연하지. 직장을 잃게 만든 거니까. 그 순간 내 가슴도 무너져 내렸다. 하은 씨, 난 이제 한계야.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을 그런 자리에 불러낸 내가 나빴어. 민석 씨,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우리 이쯤에서 끝내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사람도 완전히 끝장나고 있었다. 총 1억 1,300만 원. 그 거대한 빚을 짊어진 채 나는 여전히 최인호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리고 있었다. 당신 때문에 윤상우 씨는 입원까지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접근하면 더 큰 위험이에요. 상우 씨는 내 얼굴도 내 목소리도 거부하고 있었다. 나와 강민석에게 각각 7천만 원과 8천만 원의 위자료가 청구되었고 그 금액은 현실을 넘어선 절망이었다. 일주일 후 최종 이혼 조정을 위한 자리에 나갔다. 변호사는 내연 관계의 증거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며 이제 변명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서류에는 이미 상우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분할 상환은 허용합니다. 새 직장을 찾은 후 갚으셔도 됩니다. 그 배려조차도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짐은 정리해 두었으니 찾아가시게. 전화 말미 그는 덧붙였다. 부디 아들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나는 침묵했고 그 말은 곧 마지막 이별이 되었다. 며칠 뒤 동료였던 박은정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의원이 결국 폐업됐어. 다들 다른 직장을 찾고 있고 원장님도 큰일 났더라.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의사면허 반납했대. 그뿐 아니었다. 강민석은 한동안 임시 숙소를 전전하며 지냈고 결국 아내의 가족이 고용한 사설 탐정에게 추적당해 현재는 지인의 공장 현장에서 감시를 받으며 중노동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 사람 사실 이번이 두 번째 외도였대. 아내는 두 번은 없다고 못 박았었거든. 그 순간 나는 알아버렸다. 내가 단지 두 번째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우리 둘 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가장 상처 깊은 사람은 그럼에도 여전히 남편을 지키려 했던 그의 아내였다. 6개월 후 월급 대부분은 위자료 상환에 쓰이고 남은 돈으론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다. 식사는 식빵 한 장과 마감 반찬이면 충분했다. 이런 삶이 앞으로도 6년 넘게 이어진다. 때때로 동료들이 같이 노래방 가자, 술 한 잔 어때요? 라며 말을 건네오지만 나는 늘 웃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일이 좀 있어서요. 모두 거짓말이었다. 나는 단지 이 삶이 내 죄에 대한 정당한 벌이라 믿고 있었을 뿐이다. 노래방 3,000원조차 사치였다. 자연스레 동료들은 날 부르지 않았고 하은 씨 맨날 바쁜 척이지. 분위기도 어둡고 재미없는 사람이야. 그런 뒷말이 들리기도 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서 나는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엄마와도 한 달에 한 번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게 두려웠다. 모두가 나의 과거를 알고 있을 테니까. 불륜녀, 가정을 망가뜨린 여자. 며칠 후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하은아, 상우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사실은 너 대신 내가 위로금 보냈어. 편지도 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입원했다고 해서 엄마로서 상우 씨한테 미안하더라고. 그리고 퇴원하셨대.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근데 다시 결혼한대. 상우 씨 그 원장 부인이랑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와 재혼. 같은 상처를 지닌 두 사람. 입원 중 퇴원 후에도 그녀가 상우 씨 곁을 지켰다고 했다. 나는 오열했다. 남편을 싫어해서 외도한 게 아니었다. 정말 그와의 시간이 행복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의 가벼움으로 잃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내가 버린 사랑을 누군가가 소중히 감싸 안고 있다. 그게 바로 내가 받아야 할 벌이었다. 병원 옥상에서 야간 근무 중 잠깐 쉬는 시간.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예전에 상우 씨랑 봤던 별빛과 똑같았다. 예쁘다. 응, 진짜 예쁘네. 그때의 대화가 공기처럼 떠올랐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과거였다. 나는 다시 병동으로 향했다. 환자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내게 남은 유일한 의미 있는 일. 한 달에 150만 원의 상환. 밤을 새우며 이어가는 고된 일상. 외롭고 가혹하며 벌처럼 무거운 삶.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결과였고 불평할 자격도 도망칠 권리도 없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일하고 갚고 혼자 살아간다. 이것이 내가 남은 생을 감당해야 할
단 하나의 길이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